예금 잔액 6,200만 원. 휴대폰 화면에 찍힌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6천만 원을 넘어선 숫자를 보니 왠지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는 기분이었어요. 돈이란 게 그저 숫자일 뿐이라지만 이건 지난 5년간 제 땀과 노력이 만든 결과물이라 더욱 특별해 보였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1. 식당 자리 알아보기 2. 기본 주방 장비 구매 3. 배달 오토바이 알아보기 같은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리고 오늘은 계획대로라면 식당 자리를 보러 다니는 날이었어요. 몇 주째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았지만 아직 마음에 쏙 드는 자리를 찾지는 못했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뭔가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한적한 주택가였어요. 골목골목을 돌다가 작고 낡은 간판을 단 부동산이 눈에 띄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가게 자리 좀 보러 왔는데요.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중개인이 저를 흘끗 쳐다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젊은 분들이 이렇게 가게를 차리려고 하시다니 참 대단하네요. 어떤 가게를 생각하고 계신데요? 배달 중심의 작은 식당을 하려고 해요. 대학생들하고 젊은 회사원들이 많은 동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요즘은 배달이 대세죠. 그런데 이 근처는 좀 조용한 동네라서요. 젊은 사람들보다는 이 동네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 많답니다. 중개인은 몇 가지 정보를 더 알려주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조건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자리를 나서면서도 속으로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죠. 다음으로 들른 곳은 빌라와 상점들이 어우러진 동네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니 거리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쳐 보였어요. 상가 건물 몇 곳을 훑어본 뒤 또 다른 부동산을 발견하고 문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게 자리 알아보러 왔습니다. 배달 중심의 식당을 열려고 해서요. 요즘은 자영업이 어려운 시기라 하시는 분들이 줄었는데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혹시 메뉴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가요? 한식이 기본인데 약간의 퓨전 요리라고 할까요? 한 끼 저녁으로도 좋지만 야식으로 술 한잔하기 좋은 메뉴들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방 공간만 넉넉하면 좋겠어요.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에 놓인 자료를 뒤적거리더니 한 가지를 골라 보여주었습니다. 이 근처 상가 대부분이 임대료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도 여기 건물 2층짜리 정도면 적당한 조건일 겁니다. 배달하기도 좋고요. 건물 위치와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을 해주었지만 대로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혹시 다른 자리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 명함 드릴게요. 나중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마음에 드는 곳을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너무 깐깐한 걸까요? 그래도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몽땅 투자하는 건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간 곳은 오피스텔과 주거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거리를 둘러보니 대학생과 젊은 회사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커피를 들고 지나가는 이들의 모습이나
점심을 먹으러 가는 직장인들의 분주한 걸음걸이가 눈길을 끌더라고요. 제가 딱 원하던 고객층이었습니다. 부동산 안으로 들어가니 바쁜 듯 전화를 받던 중년 남성이 손짓으로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공간은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전화를 끄는 남성이 미소를 띠며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자리 찾으시는지요? 네, 배달 중심의 작은 식당을 열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를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동네가 딱이에요. 젊은 회사원들이나 대학생들 자취방이 많아서 배달 수요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혹시 보증금이나 월세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보증금은 2천만 원 정도로요. 월세는 최대 100만 원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1층짜리 보세요. 요즘은 1층 상가가 배달 동선도 좋아서 인기거든요. 건물주도 젊은 창업자를 응원하는 편이라 조건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저는 건물 사진과 임대 조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위치도 괜찮고 조리 공간도 충분해 보였어요. 여기는 정말 괜찮네요. 한번 직접 가서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중개인의 안내를 받아 가게 자리로 이동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바빴습니다. 이번엔 정말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도착한 곳은 오피스텔 상가에 자리 잡은 1층 가게였어요. 중개인을 따라 공실인 가게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조리 공간은 아담했지만 알차게 설계되어 있었고 입구는 넓어 배달 오토바이가 드나들기에도 적합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변이 젊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정말 딱 제가 찾던 자리 같네요. 조리 공간이 좀 작지만 알차고 배달하기에도 좋아 보이고요. 근데 지금 공실인데 그 전에 어떤 가게였나요? 그렇죠. 제가 딱 보자마자 여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마음에 드실 줄 알았다니까요. 여기가 전에 베이커리 카페였나? 그랬을 거예요. 여기 주인분도 젊은 창업자분들을 응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한번 전화해 볼게요. 중개인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곧장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한쪽에 서서 중개인의 통화 소리에 집중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1층 상가요. 배달 음식점 하려는 청년분이 계시는데 열심히 준비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 마음에 든다고 하거든요. 지금 공실인 지 꽤 됐는데 사장님이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의외로 단호했습니다. 아, 배달 음식점은 절대 안 됩니다. 음식점은 이거저거 더러운 거 다 꼬이는데 가게 지저분해지는 거 싫어요. 아, 사장님, 요즘은 배달 음식점들도 위생적으로 잘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진짜 성실한 청년으로 보이는데 한번 만나보고 생각해 보시죠. 아니요, 아니요. 카페나 작은 공방 같은 건 괜찮지만 음식점은 절대 안 받아요. 중개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전화를 끊은 뒤 저를 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 주인분께서 음식점은 고집스럽게 안 된다고 하시네요. 아니 근데 사장님은 음식점 안 된다고 할 거면 말씀을 해주셔야지. 열심히 보여주라고 하시고서
이제야 음식점 안 받겠다는 말을 하시네, 참. 아, 괜찮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다른 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이게 참 그렇죠. 다들 경제가 큰일입니다. 어렵다 어쩐다 하는데 정작 돈 있는 사람들은 급할 게 없다니깐. 여기가 지금 공실이 된 지 4개월이 넘었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 생각이면 얼른 세입자 들어오라 해서 월세 받고 싶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은 안 그렇다네. 아주 이사장님 이렇게 단호박이신지 몰랐어요, 나도. 아주 그냥 음식점 안 돼요. 딱 잘라 말하시네. 뭐 그렇다고 유흥주점을 한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월세나 따박따박 들어오면 되는 것을 엄청 신경을 쓰시네. 아, 네. 다른 것도 아니고 배달 음식점을 한다고 그래서 더 그러신가 보네요. 저는 정말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주방도 오픈 키친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지 않으시고 딱 잘라 안 된다고 하시니 부동산 사장님 말씀대로 월세 급하지가 않은 분인가 봐요. 뭐 이건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건지. 우리 청년이나 나나 그 사장님 월세 걱정까지 해줄 건 아닌 것 같네요. 그 사장님 사실 갖고 있는 게 이거 하나가 아니라서 다른 건물에서 새가 따박따박 들어오니 여유가 있는 거지 뭐. 아쉽게 됐습니다. 그나저나 당장 계약될 것처럼 말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죠? 뭐 다른 자리라도 더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실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오늘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아쉬움이 컸거든요. 정말 마음에 드는 자리였는데 주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사실 더 둘러볼 시간은 있었지만 괜히 속이 쓰리더라고요. 몇 주 동안 마음에 드는 곳을 못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거절을 당하니깐 김이 샜다고 할까요? 역시 오늘도 아닌가 보다 하는 마음에 발길을 돌리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열정을 보여준 중개인은 괜찮아 보였기에 명함을 받은 뒤 지하철역으로 가고 있었는데 눈앞에 부동산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간판이 낡은 곳이었는데 약간 젊은 사람들이 많은 신도시 동네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허름해 보였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이 동네에서 부동산을 오래 하신 분? 동네 토박이면 동네 사정을 빠삭하게 알 것 같다는 생각에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종소리가 댕그렁 울렸고 간판만큼이나 낡은 책상 안쪽에 있던 중년의 여성 중개인이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뭐랄까, 그 아줌마 중개인은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거든요.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응시하는 것처럼요. 원래 저렇게 사람을 빤히 쳐다보나? 생각을 하면서도 입에서는 습관적으로 멘트가 튀어나왔습니다. 저 가게 자리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세요?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다짜고짜 나이를 물어보시는 건 좀 실례인 것 같은데요. 저 나이 어리지만 가게 시작할 만큼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았습니다. 다소 단호하게 말했지만 중개인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여전히 제 얼굴을 유심히 거의 뜯어먹을 듯이 살펴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져서 그냥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아줌마 중개인이 손바닥을 치고 호들갑을 떨며 달려오더니 제 얼굴을 어루만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남의 얼굴을 함부로 만지세요? 아니, 아무리 봐도 김 회장님 아들이랑 똑같이 생겼어. 어쩜 이렇게 닮았지?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왜 대답을 안 해요?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총각, 몇 살이냐고. 누구 아들이요? 이거 좀 놓고 말하시죠. 어머, 미안해요. 너무너무 똑같이 닮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만. 미안해요. 근데 진짜 미안한데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원래 이러세요? 오는 손님들한테 다 이렇게 나이 물어보시냐고요? 저 26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이 젊지만, 아니, 어린 편에 속하지만, 가기 시작할 만큼 돈은 모았다고요. 그럼 나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평소 사람들, 특히 어른들에게 예의를 잘 지키는 편이었는데, 그 부동산 아줌마의 말에도 저도 좀 순간 욱했던 것 같아요. 누구 회장님 아들을 닮았다는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하는데 부모님이 없는 저로서는 그런 말이 하나도 반갑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중개인은 제 말을 듣고도 호들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제가 지금 바로 연락을 해볼게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네? 뭘 기다려요? 손을 막 펄럭이면서 낡은 소파를 가리키더니 앉으라는 듯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엔 계속 기다리라는 듯이 손바닥으로 저를 막 진정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진정할 사람이 누군지 참. 중개인은 핸드폰을 꺼내들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좋은 자리 놓친 것도 속상한데 그냥 갈 걸 괜히 들러가지고 기분만 잡쳤구나 생각하며 그대로 나가버릴까 고민했지만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 속닥속닥 통화를 마친 부동산 아줌마가 차를 내우며 권하는 바람에 강제적으로 자리를 지키게 됐어요. 여기 차 좀 드세요. 네? 미안해요, 청년. 좀 놀랬죠? 당황스러웠죠? 내가 근데 회장님이 나한테도 여간 중요한 분이셔야지. 우리가 좀 오래됐거든요. 회장님이 우리 부동산에서 거래를 한 게 벌써 30년 가까이 된다니까. 거의 내가 이 부동산 업계에 뛰어들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동네에다가 이 동네가 지금처럼 삐까번쩍하지도 않았을 그 당시에 내가 부동산을 딱 열었는데 우리 회장님이 손님이 되신 거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인연이 몇 년이다? 30년! 대단하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강산이 3번 변할 때까지 우리 부동산 VIP 단골 고객님으로 계시잖아. 얼마나 이 사람 사이 인연이라는 걸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냐고요. 와, 저렇게 말도 많고 정신없는 아줌마가 어떻게 부동산을 30년이나 했지? 아니면 사람 정신을 쏙 빼놓는 게 30년 넘게 망하지 않고 부동산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인가? 부동산 아줌마의 말에 대충대충 고개만 끄덕이면서 속으로는 부동산 아줌마라는 사람이 참 신기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금방 넘어오신다고 했으니까 좀만 있어봐요. 저는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어요. 오후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거든요. 딱 10분. 10분만 앉아있다 일어서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부동산 아줌마는 그 10분 사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문 앞을 서성이면서 초조한 듯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10분이 지났고 저는 망설임 없이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좀 바빠서요. 이만 가볼게요. 오셨다. 네? 그 순간 부동산 문이 열리며 한 노신사분이 들어오셨어요. 비싼 정장과 단정한 헤어스타일, 고급스러운 시계까지. 한눈에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티가 줄줄 흐르는 노신사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야? 박 사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회장님, 맞죠? 저만 그렇게 본 거 아니죠? 정말 똑같죠? 어머, 진짜 웬일이야. 어머, 근데 우리 회장님 우세요? 어쩜 좋아. 우리 회장님 눈물 보니까 나도 눈물이 나잖아. 완전 주책이다. 나 어떡하니? 저는 얼떨떨한 채로 노신사와 부동산 아줌마를 번갈아 봤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몰래카메라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짜고 치는 그런 거겠지? 어이가 없었지만 막상 노인분이 앞에서 눈물을 쏟으시니까 도대체 반응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잠시 후 노신사분은 눈물을 쏟은 것에 모자라 아니 한술 더 떠서 갑자기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네가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어. 잠깐만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아세요? 하지만 노신사는 울먹이며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눈물과 떨리는 손만이 저를 붙잡고 있었죠. 저는 얼어붙은 채 그 노신사를 바라보았고 도대체 이 사람은 나와 어떤 관계이기에 이토록 내 존재를 반기는 걸까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노신사가 저를 끌어안고 울던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고 그의 행동에 의문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물이 제 마음에 울림을 주었어요. 순간 제 눈가도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가슴 한구석에 꽉 막혀있던 것이 터져나오는 기분이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잠깐만요. 왜 이러세요? 저를 아시는 건가요? 네가 이렇게 살아있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노신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 떨림이 제 마음을 흔드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제가 해야 할 말을 했어요. 죄송하지만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를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부모님도 없고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노신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주 어릴 적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누가 왜 저를 그곳에 맡겼는지조차 알지 못했거든요. 기억에도 남아있지 않은 제 삶의 첫 장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고아원에 들어갔을 때의 기억은 없어요. 그냥 저는 제가 거기서 태어난 줄 알았거든요. 넓은 집에서 여러 명의 아이들, 선생님들과 함께 사는 곳. 전 세상의 다른 아이들도 모두 저와 같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보통의 평범한 가족들과 다르다는 것은 초등학교에 올라가서 처음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고아원은 저의 집이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저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들은 외로움을 잊게 해줬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공허함이 남아있었습니다. 남들에겐 당연히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라는 존재가 저에겐 없다는 사실이요. 그것은 아무리 즐거운 순간에도 저를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게 만들곤 했거든요.
고아원의 여느 아이들처럼 일찍 철이 든 저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강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아원 선생님들은 제게 늘 성훈이 너는 참 성실한 아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말이 뭔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더 바르게 행동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 학교에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애초에 대학 같은 건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길이라 생각했고 얼른 돈을 벌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저 원장님, 학교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해요. 공부하기도 바쁜 시간인데 아르바이트라니 네가 돈 쓸 곳이 어디 있다고.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이곳을 나가야 하잖아요. 나중에 생각해서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두고 싶어서요. 대학에 갈 생각은 아예 없고? 너 영철이 형 알지? 네. 영철이도 이곳 출신이지만 대학을 갔잖니. 자립지원금도 도움이 됐고 또 영철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제일 도움이 되었던 것은 바로 여기 출신이라는 거야. 여기 출신이라는 게 도움이 된다고요? 그럼 대학마다 찾아보면 특별전형이라는 게 있거든.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나 저소득계층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전형을 만들어서 그런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 성훈이 너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잖니. 3년 가까이 시간이 있는데 도전도 안 해볼 거야?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면서.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치만 원장님, 만약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간다고 해도 온전히 대학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학 공부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건데 저는 입학하자마자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입장에서 계속 헤매면서 시간을 보내느니 일찍 길을 정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싶어요. 꼭 모두가 대학을 나와야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까지 바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나름 고민이 많았나 보구나. 네, 사실 뚜렷하게 하고 싶은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치만 나중에 뭔가를 배운다고 해도 그러니까 대학이 아닌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다 보면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운이 좋다면 잘하는 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무엇이든 배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런 나중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고 싶어요. 그래, 알겠다. 그치만 성훈아, 위험한 아르바이트는 안 된다. 특히 오토바이 같은 거 타는 일 말이야. 굉장히 위험해. 알지? 네, 원장님. 위험하지 않은 일 찾아볼게요. 원장님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괜히 어설프게 공부하는 척 책상 앞에 앉아서 시간을 버리기가 싫었거든요. 위험하지 않은 일, 어떤 일을 할까 알아보다가 근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지만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점점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주방장과 다른 직원들이 만들어내는 음식, 그리고 손님들의 음식을 먹은 뒤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며 묘한 즐거움을 느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설거지 일을 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였는데 한가한 오후 시간에 주방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기
대파랑 고기 좀 볶아봐. 불 세기 조절 잘해야 하고 마지막에 이 소스 넣으면 돼. 한번 해볼 수 있겠어? 네, 해보겠습니다. 곁눈질로 수백 번도 더 봤지만 프라이팬을 잡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고 신중하게 요리를 시작했어요. 기름에 대파 볶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고 고기를 넣고 소스를 첨가하니 맛있는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장은 아주 잘 볶았다며 칭찬을 한 뒤 약간의 마무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완성된 요리가 손님들에게 나갔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주방에서 조금씩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요리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커져갔어요. 주방에서의 경험이 쌓이자 저는 고아원에서 직접 요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고아원에는 물품이나 식재료 후원이 들어오곤 했는데 남은 재료들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주말마다 친구들을 위해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줬거든요. 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친구들의 반응이 정말 기뻤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너 나중에 식당 차리면 우리 꼭 공짜로 먹게 해줘야 된다. 맞아. 우리한테 돈 받을 거 아니지? 우리 평생 공짜 손님 할 거야. 공짜로? 생각 좀 해볼게. 하지만 너희들 말대로 가게는 꼭 차릴 거야. 친구들의 농담 같은 칭찬이었지만 그 말들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요리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언젠가 내 식당을 열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제 기분은 복잡했어요. 모두들 새 출발을 꿈꾸며 들뜬 분위기였는데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좀 두려운 마음이 앞섰거든요. 고아원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혼자서 모든 걸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졸업식 날 밤 고아원 원장 선생님께서는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성훈이, 너는 어릴 때부터 참 성실한 아이였지. 이제 밖에 나가서도 충분히 잘 해낼 거야. 자립지원금이 도움이 되겠지만 혼자 힘으로 일어서는 게 쉽진 않을 거야. 그래도 넌 해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꼭 열심히 해서 제가 한 약속 지킬게요. 그래, 성훈이 네가 만들어준 요리 아직도 생각난다. 그 꿈 잃지 말고 꼭 이루길 바란다. 며칠 후 저는 짐을 꾸리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식당을 열겠다는 그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고아원을 나와 자립지원금 1,000만 원으로 얻은 첫 보금자리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고시원 방이었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이었는데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조그마한 책상, 그리고 벽걸이 선풍기가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삭막했지만 좁은 그 방이 자립의 첫걸음이었기에 그마저도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딱 일주일, 짐 정리를 한 뒤에 일을 구하기 위해 돌아다녔어요. 건강하고 튼튼한 팔다리, 그리고 체력이 받쳐주니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시 식당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설거지나 보조일은 월급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으로 이사하고 나서 일주일 후 저는 막노동을 하게 되었어요. 새벽 4시 30분. 핸드폰 알람이 울리면 눈을 비비고 일어나 물을 끓여 컵라면을 먹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성훈, 화이팅! 다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열심히 일하자. 파이팅! 스스로에게 말을 걸며 어두운 새벽길을 나섰습니다. 건설 현장 일은 고된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하루하루 목표에 다가가는 일이었거든요.
현장에서 만난 나이 많은 인부들, 아저씨들은 막 20살이 되었다는 저를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너 같은 젊은 애가 이런 일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야? 저는 식당을 차리는 게 꿈이에요. 돈을 모으려면 뭐든 해야죠. 식당? 좋은 꿈이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더니 그 말이 딱이구나. 힘들더라도 오래 버텨라. 그런 사람만이 꿈을 이루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루 일과는 늘 비슷했어요. 새벽에 출근해 온종일 시멘트를 나르고 철근을 옮기며 땀에 젖는 일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면 현장 구석 그늘에서 김밥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삼각김밥도 소중한 식사지. 나중엔 직접 요리한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할 날이 올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남은 김밥을 챙겼어요. 저녁이 되면 퇴근 후 고시원으로 돌아와 다시 컵라면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식비를 아끼기 위해 최대한 간단한 음식만 먹었지만 가끔씩 고아원 시절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야, 잘 지내냐? 언제 우리 모이면 너 요리 좀 해주라. 네가 해준 음식 그립다. 열심히 돈 모아서 식당 열면 첫 손님은 너희가 될 거야.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5년을 버텼어요. 더운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더위와 싸웠고 추운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을 것 같은 날씨에도 시멘트를 나르며 일을 했습니다. 사실 겨울에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아주 동계일 때에는 건설 현장도 쉬는 날이 있어서 아쉽기도 했어요. 나가서 땀 흘리는 만큼 돈을 받는 거니 무조건 일이 많은 게 좋았으니까요. 고된 하루 끝에 쥐어지는 돈은 피와 땀의 대가였기에 소중히 저축했습니다. 저축해둔 자립지원금 1,000만 원과 5년 동안 모은 돈이 5천만 원. 이제는 식당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딱 그 돈이 모였을 때 건설 현장 노가다 일을 그만두었고 저는 식당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대학가, 오피스텔, 밀집 지역, 상가들이 즐비한 동네까지 샅샅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고아원 나와 자립지원금 1,000만 원과 5년 막노동에서 번 돈 5천만 원으로 식당을 차리려고 부동산을 돌아다니던 중 중개사가 날 보더니 어머, 김 회장님 아들이랑 정말 똑같이 생겼어 하며 어딘가 전화를 거는 순간 부티나는 노신사가 울며 내게 달려오는데 죄송하지만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저를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부모님도 없고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제 말을 묵묵히 듣던 노신사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분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니 뭔가 큰 결심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지갑 속에서 꺼낸 것은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을 꺼내든 눈빛은 굉장히 복잡해 보였는데 손끝으로 사진을 어루만지는 것을 보니 사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진을 한번 보거라. 노신사가 내밀었는데 사진 속에는 2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웃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저와 너무나 닮아서 깜짝 놀랐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얼굴형과 눈매, 오뚝한 코, 그리고 입가에 살짝 걸린 미소까지 닮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누구죠? 제 사진인가요? 이런 사진을 찍은 적이 없는데. 아니, 네가 아니다. 이 사진 속 사람은 내 아들이야. 네 얼굴을 보는 순간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둘이 이렇게 닮았을 줄이야. 우리 부동산 박 사장이 깜짝 놀라서 내 아들을 봤다고 전화를 할 만해. 농담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박 사장이 방정맞은 구석이 있어도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거든. 그럼요, 회장님. 아무렴 제가 이런 걸로 바쁘신 회장님을 오라가라 하겠어요? 이 청년이 들어온 걸 보고는 정말 우리 회장님 아드님이 온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드린 거라니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야. 회장님 아들이 방부제를 먹었거나 냉동인간이 된 게 아닌 이상 이렇게나 안 늙을 수 있나? 전화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상하대. 저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진 속의 사람과 제가 많이 닮았다고 느껴졌는데 저와 사진 속 남자는 분명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혹시 제가 이분의 아들이라는 뜻인가요? 그때 노신사의 눈동자가 떨렸습니다. 그분은 잠시 숨을 골랐고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걸 이해하려면 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해. 지금 시간이 괜찮다면 나랑 같이 이동하겠나? 네, 그럴게요. 그럼 내 차를 타고 가도록 하지. 박 사장, 내 나중에 사례는 충분히 함세. 암요, 회장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무슨 드라마 같은 사연인지 참으로 궁금하지만 제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으니 조용한 곳 가서 편히 말씀 나누세요, 회장님. 노신사, 회장님이란 분은 지갑에 사진을 다시 넣고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회장님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고급 호텔로 데려가셨어요. 호텔의 외관은 반짝이는 유리창과 화려한 장식들로 가득했는데 대리석 바닥에서 발자국 울리는 소리까지 고급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태어나서 그런 호텔은 처음 가봤거든요. 로비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을 장식하고 있었고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의 모습은 세련되고 부유해 보였습니다. 저를 왜 이런 곳으로 데려오신 거죠? 저랑 어울리는 곳이 아닌 것 같은데요. 괜찮아. 이곳이라면 아무도 우리 대화를 방해하지 않을 거야. 아주 익숙한 곳인 듯 회장님은 곧바로 호텔 로비에 있는 카페로 성큼성큼 걸어가셨습니다. 카페 역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천장이 높고 커다란 창문으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휘둥그레진 눈으로 이곳저곳을 살펴보는 사이 웨이터가 다가와 노신사를 보며 예의를 차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그래, 그곳으로 하지. 프라이빗 룸은 두꺼운 나무 문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문을 열자 아늑한 조명이 따뜻하게 빛나는 공간이 나타났어요. 방 안에는 커다란 테이블과 푹신한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조용히 음악이 흐르는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손가락으로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하셨어요. 회장님 역시도 천천히 소파에 몸을 기댔는데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체 무슨 일인지, 왜 저에게 이야기를 하셔야 한다는 건지. 너도 궁금하겠지. 왜 너를 꼭 닮은 사람의 사진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네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아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야. 회장님은 한숨을 깊이 내쉬더니 눈을 감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어. 모든 사람들이 다 장남인 아들을 아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둘 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내 자식들이니까. 그렇지만 딸은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였어. 아내를 많이 닮은 그 애는 어려서부터 똑똑했고 무엇보다도 독립적이었지. 자라나는 그 아이를 보며 어쩌면 내 뒤를 이을 게 아들이 아니라 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차고 자기가 마음먹은 것은 꼭 이루고야 마는 애였지. 그래서였을까? 내 딸은 그런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지. 어떤 선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28배 나이 내 딸은 나와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갔어.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 집에서 무척 반대를 심하게 했거든. 비서를 시켜 내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하고 당장 내 딸의 마음을 훔친 그 못난 놈을 우리 딸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어. 그런데 아까 말했듯 내 딸은 한번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성격이라고 하지 않았나. 얼마나 몰래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지 정말 하루아침에 집에서 사라져버렸어. 비서며 온갖 직원들을 동원해 딸의 행방을 쫓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그 당시 내 나이 50이 넘었을 때지만 혈기가 왕성하고 내 가족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 자부심을 짓밟는 딸의 행동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었지.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손끝으로 테이블 위를 문지르며 그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는 듯 보였어요. 딸은 방에 달랑 쪽지 한 장 남겨두고 떠나버렸어. 아버지,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딸을 용서할 수 없었어. 가족들 모두에게 이제 나한테 딸 같은 건 없다고. 내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그 애를 다시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포를 했어. 회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고개를 떨궜는데 마치 그때의 자신을 자책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많은 것이 달라졌을까? 결국 내가 그 애를 그렇게 만든 거야. 회장님은 하던 말을 멈추고 테이블 위에 놓인 잔을 한번 움켜쥐었다가 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분의 표정에는 여전히 무거운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 화도 조금씩 사그라들었다. 딸아이가 선택한 삶이 어떤 것이든 그저 잘 살고 있기를 바랬지. 하지만 이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었던 거야. 모든 게 다 비틀리고 뒤틀어진 게야.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사실 내 마음은 그랬지만 내가 직접 나서서 딸을 찾지는 않았어. 가족들 앞에서 딸 같은 건 없는 셈 치고 산다고 했는데 그 말을 물리는 게 쉽지 않았거든. 하지만 내 아들은 여동생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 같아. 아마도 자신이 여동생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한 거겠지. 내 아들은 여러 수단을 동원해 동생을 수소문했는데 그땐 이미 그 애가 내 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더구나. 힘들게 찾았는데 따님이 이미 돌아가신 거였다고요? 내 아들 역시도 내 딸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어. 동네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라고 하더군. 내 딸이 새댁 애기 엄마였다고. 남편이랑 3살 배기 아들을 키우면서 그 동네에서 살았는데 갑작스러운 차 사고로 그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야.
아기 엄마요? 내 아들은 몹시 충격을 받았을 테지. 어렵게 찾은 동생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충격인데 아들이 있었다니. 하지만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내 딸이 남긴 그 아이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야. 동네 사람들 말로는 내 딸이 죽은 뒤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살던 집을 떠나 사라졌다고 말을 해주었다네. 그럼 그 아이를 못 찾은 건가요? 사실 나는 이 이야기를 아주 나중에 들은 걸세. 내 아들은 내 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나에게 곧장 하지 못했어. 저도 감당을 하기 어려웠겠지. 넌지시 물어볼 때마다 계속해서 찾고 있다고 했거든. 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벌어놓고서는 뒤늦게야 내 딸이 남긴 그 아이를 찾을 생각을 했던 모양이야. 처음엔 애 아빠인 친부가 애를 데려가 잘 키우겠거니 했는데 가만 보니 아내가 그렇게 죽자마자 애를 데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지. 내 딸은 없지만 내 딸이 낳은 아이가 있다. 그 아이라도 내게 데려오면 무언가 말을 할 명목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겠지. 하지만 기가 막히게도 내 딸의 아들을 데려간 그놈, 애 아버지라는 그놈은 술에 취한 채 길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 객사를 한 것이지. 어렵게 그놈을 찾았는데 아이는 곁에 없다고 했어. 저는 말없이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회장님의 딸이 낳은 아이,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빠가 데려간 아이. 그러나 그 아빠라는 사람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그 자리에 아이는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된 거였는지. 그 아이가 설마. 어쨌든 내 아들이 동생이 남긴 유일한 핏줄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야. 아마 그 당시 그 아이를 발견했더라면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희망이 되었겠지. 아이의 행방은 도저히 찾을 수 없더랬어. 그때부터였어. 내 아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려 내 딸처럼 나를 저버리고 집을 떠난 게 그쯤이었다. 여동생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동생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자 핏줄인 아이의 행방을 찾지 못한 무력감이 녀석을 괴롭혔던 거야. 결국 모든 일이 다 끝나고서야 내 아들은 나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회장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감정과 정보를 담고 있었거든요. 그 모든 것이 제게 다가오며 하나씩 제자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알겠니? 이쯤에서 그 아이가 누구인지. 이제 너는 알겠니? 이름이 무엇이니? 성운, 김성운입니다. 고아원에 맡겨졌을 때 쪽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했어요. 그게 제 이름이라고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성운아, 그러니까 네가 내 딸 진이의 아들 성운이 내 손주로구나. 내 부동산에서 너를 처음 본 순간 알았어. 외탁을 많이 해 어찌 그리 진수 젊을 때랑 똑같을 수가 있는지. 너는 네 외삼촌만 닮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보니 네 엄마의 얼굴도 보이는구나. 미안하다. 이 못난 할애비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내가 그렇게 네 엄마를 내쫓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찾았더라면 다 내 탓이다. 다 내가 벌을 받은 게야. 진수, 그러니까 네 외삼촌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오히려 네 엄마와 너를 찾으려고 무척 애를 썼거든. 죄책감과 실망에 휩싸여 괴로워하다가
마지막으로 나를 떠날 땐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고 그리 말했지. 나도 그걸 부정하지 않는다. 딸 같은 거 없다고 하셨죠, 아버지? 이제 아들도 없다 생각하고 사세요. 그 일련의 모든 일을 말해준 뒤 나에게 차가운 그 말을 하고 내 아들은 멀리 떠나버렸어.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회장님이 보여준 사진 속 남자와 제가 닮았다는 사실, 그리고 여동생의 흔적을 찾기 위해 그분이 겪었던 고통과 후회까지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아떨어지는 듯 했지만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 망설여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잔인한 일을 겪은 회장님과 그의 아드님이 더 이상의 오해 그리고 기대로 실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장님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만약 해주신 모든 말씀이 맞다면 제가 회장님의 손자이고 돌아가신 엄마의 아들이겠죠. 물론 아니라고 하기에 사진 속 남자, 그러니까 외삼촌이라는 분과 제가 몹시 닮았지만 DNA 검사를 하고 싶어요. 저 역시도 헛된 희망을 품었다가 좌절하고 싶지 않고 회장님의 가족도 그런 고통을 겪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니. 그런 면에서는 정말 진이를 많이 닮았어. 너는 모르지만 나는 네 엄마를, 내 딸을 잘 아니까 말이다. 그래,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하자꾸나. 그분은 제 뜻을 존중해주며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검사 일정을 잡았고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호텔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결과를 확인한 순간 저는 긴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회장님의 손자라니. 그러니까 나한테도 가족이 있는 거구나. 네 얼굴을 본 순간 확신했지만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다. 회장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믿기 힘들었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진심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회장님은 다시 한번 큰 결심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연락해야겠구나.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용기를 내야겠어. 모든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돼. 성훈이 너를 찾은 것은 하늘이 나에게 직접 뜻을 전하는 거야. 마음을 전하라고. 더 이상 아무것도 미루지 말라고. 이 못나고 부족한 나에게 너를 통해 기회를 주는 것 같구나. 할아버지는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오랜 시간 연락을 끊다시피 하며 살아온 관계였기에 할아버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나다. 네 아버지다. 지금 이 전화를 받는 게 놀라울지도 모르겠구나. 아버지,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진이의 아들을 찾았다. 진수야.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진이의 아들이 우리 곁으로 왔어. 부디 이번에는 너에게도 너무 늦지 않은 소식이기를 바란다. 모든 게 이 못난 애비 잘못이다, 진수야. 미안하다. 한동안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곧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이에요? 진이의 아들을 찾았다고요? 그래, 지금 내 옆에 있다. 성훈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더구나, 그 아이가. 이제 20살이 된 그 아이가 너를 보고 싶어 한다. 제가 가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며칠 후 외삼촌은 귀국을 했습니다.
바로 호텔로 와서 저와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외삼촌은 제 얼굴을 보고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내가 진이의 아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성훈이라고 해요. 외삼촌. 성훈이 네 얼굴은 내 젊은 시절과 너무 닮았어. 진이의 얼굴도 보이는구나. 진이의 흔적이 네 안에 이렇게 담겨 있다니. 그 후 우리는 가족으로서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금 자신의 과오와 후회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외삼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셨어요. 내가 진수 너에게도 진이에게도 참 많이 부족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 저도 잘못이 많았습니다. 진이를 지키지 못한 것도 가족을 떠난 것도 저도 책임이 있어요. 오랜 시간 자책을 하며 살았지만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떠나 저 역시도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죄송해요, 아버지.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 갔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가족을 만나게 되어 저의 꿈은 잠시 멈춰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드디어 꿈을 이루는 날이 되었어요. 주변에서 모두 회장님의 손자로 그저 편히 지낼 거라 생각을 했지만 저는 제 꿈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는 제 꿈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제가 식당을 개업할 수 있게 약간의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식당은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네 할아버지로서 너를 응원하지 않을 수 없구나. 식당 정식 오픈 전 개업식을 하게 되었고 손님으로 고아원 친구들과 원장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제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정성껏 준비한 요리를 모두에게 대접을 했어요. 모두가 함께 모여 축하해주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담담히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모두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26살 긴 시간 동안 저는 가족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저 남들의 이야기일 뿐이었죠. 그런데 뒤늦게 만난 할아버지와 외삼촌을 통해 제 삶에 없던 조각이 하나씩 채워졌습니다. 낳아주신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록 기억 속에 없는 분이지만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주셨을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늦게나마 가족을 알게 된 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그 혼란을 지나니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피가 이어져서가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뒤늦게나마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된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는 그 소중함을 알기에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